과학, 소통, 커뮤니케이터. 이거구나. 네, 오늘은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세 분 모시고 이제 심도 깊은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원초적인 원론적인 질문인데 과학의 대중화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에 과연 과학의 대중화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나로호 뜰 때 유치원생들 다 함께 모여 앉아서 나로호 파이팅 하잖아요. 네, 다 알고 뭐 더 이상 그 국민들이 과학을 잘 모르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 용어를 우리가 원하는 그 과학의 대중화는 대중의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무언, 과학화?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야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중들이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그냥 생각하거나 아니면 가짜 뉴스 같은 걸로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자가 과학의 대중화에서 추구하는 바가 아닐까 싶어요. 되게 생각의 전환이네요. 저희는 보통 컨텐츠를 대중화해서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인들을 과학화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아주 멋지게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이거를 생각할 때 요즘 들어 떠올리는 건 딱 요리의 대중화는 어떤 느낌일까에 비유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흑백 요리사나 아니면 이제 그 백종원 대표님의 그 이제 마리텔 출연을 관련해가지고 이후에 생긴 게 사람들이 직접 이제 요리를 집에서 뭔가 해 먹어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요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익숙해지고 이제 이런 외식업 이 자체의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과학도 그와 비슷하게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판단을 할 때에도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과학적 사고에 기반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를 실생활에서 뭔가 직접 본인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보면 또 과학 대중화는 또 끝이 없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만큼 알게 됐으면은 또 이제 우리 욕심에는 이만큼도 알게 했으면 좋겠고 또 이만큼 알고 있으면은 또 이만큼 알게 했으면 좋겠고 항상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 과학자들이 뭔가 본인의 연구 얘기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과학 대중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세계 과학 커뮤니케이션 학회장이신 조숙경 교수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과학 대중화 시대는 끝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과학 자본의 시대에 도래를 해서 이제는 과학을 내가 생활화하고 과학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과학하는 사람과 관계 네트워킹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내 개개인의 자본이 되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나와 소통을 하고 이야기 나누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성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은 내가 궁금하고 모르는 거 있을 때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아는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자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제화도 될 수 있고 그 사회적 네트워크 힘이 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대중화를 이제는 강조하는 시대는 끝났고 오히려 과학 자본의 시대에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대중화로 시작을 해서 우리는 과학 자본의 시대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아주 뜻깊은 아주 의미 있는 너무 어렵죠? 분명 같은 세미나를 들었는데. 근데 약간 반문이 좀 약간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과학이랑 기술이랑 좀 약간 구분을 한번 해보면 사람들은 사실 과학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부터 이루어진 산물인 기술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자본이라는 것도 과학 자체가 아니라 이제 기술의 그 자본이 있는 건데 점점 이제 자극적인 얘기가 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원하는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 그 본연의 그 과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 그것 가지고 소통하는 것과는 좀 약간 다른 어두운 면도 좀 존재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어떤 뭐 경제적이거나 이런 자본이 아니라 그걸 다 포함해서 어떤 사회적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과학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라던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과학관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과학 행사를 접할 수 있고 이러한 어떤 모든 것들을 포함한 이야기지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기술이 좀 더 어떤 경제성이 있는 기술이라던가 이런 걸 서로 소통하는 거라기보다는 환경적인 부분도 포함되는 것을 이제 과학 자본이라고 표현하는 거라서 조금은 가볍게 이해를 해주셔도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자본이 꼭 유형 말고 무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느끼는 행복감이 있는 것처럼 그냥 아주 과학 시작이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잖아요. 하늘이 왜 파랗지? 저기는 왜 빨갛지? 이거. 근데 이거를 해소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는데 그전에는 뭔가 막 되게 어렵게 책을 찾아보고 막 해야 되는데 지금은 쉽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활동하면서 이제 알기 쉽게 만들어준 그런 컨텐츠들을 이용하면서 그 지식을 금방금방 내 나름대로 습득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무형의 나에게 자본이 되고. 아니, 얼핏 그 생각을 해보면 그 가장 좋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최근에 나온 챗GPT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과학 커뮤니케이터 자체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업인데 또 바로 금방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결국엔 사람이 사람의 목소리로 사람이 생각한 것들을 전달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인데 제가 아까 따스운 얘기 했잖아요. 교수님. 따숩게. 근데 챗 GPT는 안 따숩잖아요. 사람이 좋습니다. 적어도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은 지금 내가 어떤 질문을 가져야 하는지를 그래도 보여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챗GPT와는 확연히 구분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랑 컨택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걸 물어보면 그러면 바로 대답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또 약간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들어본 말씀입니다. 세 분 모두 다 발끈하시네요. 과학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따스워야 된다. 우린 따숩게 과학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다 있을 것 같거든요. 송영주 박사님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가장 걱정했던 거는 제가 혹시라도 틀린 말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아는 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왜곡돼서 전달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그 저의 지식을 많이 내려놓고 상대 눈높이에서 얘기를 하려다 보면은 아무래도 많은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궤도님이 항상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100%를 전달하려고 하는 이상 0%를 전달하게 된다. 100%를 놓치게 된다. 1%라도 전달하는 게 어디냐.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1%가 있어야 그 다음 2%를 생각할 수 있다. 적어도 내가 전달하는 방향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에 이유가 있다 라고 내 자신이 어떤 될 수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래도 그 표현을 써야 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정진석 박사님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모르는 거 아는 척하면서 말 안 하기를 너무 하고 싶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용기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멋있어 보이고 싶고 네, 어려운 말 하고 싶고 그런데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제 무덤을 파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100% 전달 잘못하면 0%? 1%? 네.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 가능한 내가 왜 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지의 목적은 결국에는 쉽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뭔가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부분. 바질러님은 어떤 부분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저는 사실 과연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이름을 달고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얼마 전에는 이제 10월의 하늘이라는 재능 기부 강연을 갔을 때 미취학 아동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를 강연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저는 했어요. 아이들이 신경세포도 처음 듣고 신경교세포도 처음 들었는데 우리 뇌에 그게 있다는 게 너무 재밌고 신기해요 라는 피드백을 다 받았어요. 부모님도 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전달하는 게가 진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서 그거를 어떻게 할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인 팩트 전달과 눈높이에 맞는 전달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MBTI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싫어하실 것도 같단 말이죠. 유사과학이니까.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ENFJ예요, 저는. 네. 어떻게 되세요? 저는 MBTI를 싫어합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아니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굳이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MBTI 이미 그 자체도 이 과학적으로 약간 논란이 있는 대상이긴 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받는 MBTI는 심지어 MBTI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빅5 그 설문지를 기반으로 뭔가 나름대로 좀 재밌게 변형을 해가지고 제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MBTI보다 빅5라는 좀 더 그 좋은 검사지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알리고 싶은 마음이 저는 약간 큰 것 같아요. 네. 빅5 검사지가 어떤 건가요? 이제 빅5 검사지는 좀 스탯 형태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5가지가 있거든. 뭐 개방성, 성실성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뭐 이 사람은 개방성이 몇, 이 사람은 성실성이 몇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제 그렇게 만든 거라 가지고 굉장히 신뢰도 있게 사용하는 검사지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 사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나랑 너무 안 맞고 불편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를 MBTI로 그냥 합리화시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너무 강해서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MBTI를 하는 목적이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자는 건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자꾸 활용이 되는 쉽게 그냥 편하게 편리하게 그냥 사람을 규정짓고 일반화시켜서 그냥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저는 불편하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심리학적인 여러 가지 요소로 서로 간의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과정은 뇌과학적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금 소영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MBTI가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오히려 과학 커뮤니케이터나 많은 분들이 그건 과학적인 게 아니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전달은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일 저처럼 MBTI는 과학적인 거 아닌 걸 명확히 알면서도 재밌잖아, 나름대로 약간 맞는 것도 같잖아 라고 하면서 그게 서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의 대화의 시작이 되고 또 한 번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MBTI 나름대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확실히 GTP보다는 커뮤니케이터가 따뜻하네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각자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활동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과학 대중화의 청사진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각각 연구기관에서 하는 연구들이 이런 연구를 잘 하고 있고 또 이런 연구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그런 소통의 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자의 의무에는 내가 과학자로서 연구뿐만 아니라 정책도 제언하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도 있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혹시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고쳐줄 수도 있는 것도 과학자의 의무, 연구자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따졌을 때 우리 과학자들이 이러한 의무도 아니면 이러한 역할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마음가짐이나 역할에 대해서 청사진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전 반대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대중들은 어떤 모습인 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생각하는 청사진에 해당할까요? 흑백과학자가 나와야죠. 흑백과학자. 흑백과학자. 뭐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긴 했는데 과학적으로 알려진 팩트,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익숙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과학의 가장 큰 부분은 결국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대중화되는 게 결국 최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되려면 흑백과학자. 저는 백수저 하겠습니다. 전 심사위원회 만드나요? 너무 무서운데 백과학자. 그 생각을 못했네. 눈 감고. 눈 가리기 엄청 잘할게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학에 쓰는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사회가 되는 게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그리는 청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과학 R&D 예산 되게 낭비된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연구를 하는데 얼마큼 돈이 많이 소비가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없고 솔직히 아실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다리 만드는데 몇 억 들어가는지 제가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지만 다리 만드는 거 돈 아깝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무언가 개발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들이 충분히 함께 향유하고 즐길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라는 거를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의 역할이 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희가 세금을 허투루 쓰고 있지 않다.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라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세 분의 커뮤니케이터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세 분이 모두 다 과학을 좀 더 멀리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케이터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